현대판 적벽이 등장했다. 최근 미국에서 공개한 한 위성사진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필리핀 해상의 중국배 220척가량이 서로 결박해 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배들은 놀랍게도 일주일째 저 위치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25일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이를 두고 우리는 정말 우려스럽다. 어떤 나라라도 그 정도의 숫자의 선박에는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측은 이 선박들에 중국의 해상 민병대가 승선 중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필리핀 국방장관은 21일 암초 지역에서 중국 선박들은 떠나라고 요구했고 외교장관도 중국 측에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해당 선박들은 민병대가 타고 있는 배가 아니라 어선이며 거친 파도를 피해 정박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필리핀은 청명한 날씨에도 암초 부근에 떼져 있었던 중국 선박은 어로활동은 보이지 않았다며 항해 안전에 대한 위험과 해양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은 이 암초 지역이 중국 영유권 지역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을 그어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왔던 중국은 어선을 빙자한 민병대를 동원해 배치해 놓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은 다른 국가들을 겁주고 도발하며 위협하기 위해 민병대를 동원하고 있으며 이는 이 지역의 평화 안보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베트남도 다바오다오라고 부르는 해당 암초에 중국 선박들이 정박 중인 것은 베트남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필리핀은 미국과 베트남과 연대해 중국에게 항의했으나 중국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자 필리핀 두테르테가 중국 선박 220척을 몰아내겠다며 비장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도입한 FA-50PH 경공격기입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이 한국산 경공격기를 띄워서 220척의 중국 선박 즉각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미사일 호위함 2척도 중국 어선을 견제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필리핀은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확장해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무기들을 도입해왔는데 이번 기회에 그 힘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FA-50PH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FA-50PH 12대를 한국과 계약했고 2017년까지 모두 인도받았습니다. 한국 FA-50PH를 도입한 후 이슬람 반군 소탕작전에 투입해 정밀 폭격으로 큰 성과를 내자 당시 경공격기에 부정적인 두테르테는 한국이 만든 FA-50H가 폭탄을 퍼부어 적군들을 소탕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필리핀은 FA-50PH 12대를 추가로 한국에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한국 무기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팔아서 남중국해를 불법으로 빼앗으려는 중국을 견제하고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확장은 우리나라 어업에 큰 피해를 주고 바닷길을 전부 중국이 장악하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를 장악해 무리하게 영토를 넓히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 어선들은 오래전부터 많은 국가들에게 우려의 대상이 되었고 우리나라에게도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최근 꽃게 성어기가 되자 또다시 우리나라 바다에 출몰하는 중국 어선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서해 NLL에 등장한 중국 어선은 하루 평균 20여 척이 되었고 이달 들어선 하루 평균 100척, 최대 150여 척이 넘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해경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섰지만 해경이 나타나기만 하면 북한 해역으로 도주해서 잡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도 중국 어선의 싹쓸이가 심화되자 북한 해군 경비정이 중국 어선에 총격을 가해 2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우리 영해를 침범해 어업을 하면서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우리가 지금 더 조심해야 할 것은 문화적 침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중국 내 한류 열풍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2014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인기는 한류가 식은 일본 대신 중국이 대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결국 중국 내 한류 열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 한국 상품과 한국 관광은 중국에서 최고왕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2016년 사드 보복으로 중국 내 한류 컨텐츠들을 단숨에 몰아냈습니다. 이후 한류는 중국과 일본을 넘어 전 세계를 겨냥하기 시작했고 결국 한류는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로 확산되며 한국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은 숟가락을 얻는 것을 넘어 빼앗으려 했습니다. 동북공정으로 한국의 것이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는 것과 동시에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와 한류를 만들어낸 한국 시장에 침투하려 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최근 문제가 된 조선구마사였습니다. 조선구마사는 역사 왜곡으로 분노를 사며 끝내 폐지가 되었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텐센트에서 1000억을 투자받은 JTBC 작품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최근 한석규와 정유미가 출연하고 JTBC 스튜디오가 제작 예정인 아침이 밝을 때까지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중국 작가 쯔진천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시진핑 치적을 드라마한다는 논란으로 뜨거워졌습니다. 쯔진천은 홍콩 경찰 지지 웨이보에 좋아요를 누르고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멍청한 감독, 작가라며 누구인지 폭로하고 싶지만 이것 또한 폭력적이고 부당한 접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는 웨이보에 홍콩 독립 운동하는 건 어떤 사람들이지? 그들이 매일 말썽을 피우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제대로 된 직업이 없을 것이다. 주변에 그 게으르고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혁명가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을 상상해보면 너무 허튼 소리 같다며 홍콩 독립운동자들을 비난했습니다. 특히 공산당의 색이 진한 황구시보에서 진행한 작가 인터뷰에서 2013년, 2014년 중국에서 일어난 사법개혁을 정의롭다고 표현했는데, 이 개혁은 시진핑이 주도한 사법개혁이었습니다. 즉 쯔진천은 시진핑의 치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국내에서 그의 작품이 드라마로 제작된다는데 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또한 JTBC 스튜디오가 제작해 오는 6월 첫 방송을 앞둔 설광에 대한 논란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설광은 민주화 운동 당시 난파된 북한군 간첩을 주인공으로 하며 여대생과의 사랑을 그린다고 했는데, 여기 안기부 팀장을 원칙적이고 열정적이며 대쪽 같은 인물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민주화 운동 정신을 훼손하고 왜곡시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JTBC 측이 이 드라마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자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 드라마를 촬영 중지해달라는 청원에 13만 명이 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논란은 사실이 아니랬던 설광화 제작진은 최근 드라마에 고량주를 먹는 장면을 넣는다며 중국 측에 협찬을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1987년 6월 서울에서 중국 고량주를 마셨냐며 비난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국 자본이 침투되어 만들어지는 한국 콘텐츠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반대로 중국 자본을 거부한 사례가 부각되면서 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투바 엔터테인먼트와 시너지 미디어가 제작한 한국의 애니메이션 라바입니다. 라바는 시즌 1, 2가 성공하면서 중국 제작업체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국 제작업체는 거액의 돈을 주고 회사를 사겠다며 지속적으로 연락했으나 라바 제작사는 지속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이후 라바는 당당히 중국의 로열티를 받고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은 최근 조선 구마사 논란과 비교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매체와 인터뷰에서 김성훈 감독은 킹덤의 소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김성훈 감독은 넷플릭스 측에서 처음에 포스터 콘셉트 아트를 짜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다며 소품을 다 일본 혹은 중국 것을 가져왔다라고 해고했습니다. 이때 김성훈 감독은 우리의 이미지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구나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책임감과 사명감이 생겼다며 한국적인 매력을 서사에서 잘 보여주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라바나 킹덤과 같이 한국의 창의력과 고유의 역사를 담은 오리지널 컨텐츠들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번 조선 구마사 사건이 오히려 잘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우리 국민들은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지는 콘텐츠를 경계할 수 있게 되었고,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동북공정을 막을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 대만에서 태권도의 열기는 상상 이상입니다. 초등학교의 체육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가 하면 매년 가오슝에서는 대만 정부의 주도하에 각양각색의 태권도 캠프가 개최됩니다. 지난 2014년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렸던 제10회 세계 청소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는 대만 내 태권도의 열기가 드러나기에 더할 나위 없었는데요. 성인 대회도 아니고 청소년 대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경기장에는 1만 명 이상의 관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경기장 주변에 마련된 태권도 관련 상품들은 순식간에 품절되었고, 대만의 어린 선수들이 출전할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경기장을 날려버릴 듯한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대만에서 태권도의 인기가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된 원인은 2004년 그리스에서 개최된 아테네 올림픽에서의 성과 때문입니다. 대만의 국가대표였던 첸시춘과 추무옌이 대만 건국 이래 첫 금메달을 획득하자 이후 대만 내에서 태권도의 인기가 비약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대만은 태권도를 자국의 주력 스포츠로 삼고자 했고, 대만의 정부는 한국과의 교류에 물꼬를 틀며
한국의 태권도 교육 및 훈련 노하우를 전수받았습니다. 현재 대만 타이페이의 시내에는 1000여 곳이 넘는 태권도장이 있으며 태권도로 소재라는 드라마, 영화를 찾아보는 것 역시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TV 속 연예인들은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태권도복을 입고 나오는 것도 흔하기 때문에 태권도의 인기는 더욱 가파르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17일 이날 역시 대만의 태권도 팬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날이었습니다. 당시 대만에서 최고의 태권도 스타였던 양쉬진이 베트남 선수를 상대로 9대0의 압도적 기량을 뽐내며 곧 아시안게임 우승을 목전에 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은 겨우 12초. 베트남 대표 선수가 양쉬진 선수를 상대로 단 12초 만에 9점 이상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대만의 관중들은 양쉬진 선수의 우승을 예상하며 모두가 미친 듯한 함성을 내지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대회의 주심이 갑자기 그녀에게 실격패 판정을 내렸습니다. 경기 규정에 맞지 않는 구식호구를 사용했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경기 시작 전 모든 검사를 마쳤던 양쉬진 선수는 항의하였으나 주최 측의 판단을 무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눈앞의 우승을 놓쳐버린 양쉬진 선수는 허탈한 마음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1시간이 넘도록 대성통곡할 뿐이었습니다. 이후 대만은 주최 측의 맹렬한 항의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최 측이 시합 전 호구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선 왜 경기가 끝나가는 중에 실격 판정을 내리냐는 것이었죠. 그런데 세계 태권도 연맹 입장은 완고했습니다. 정확한 실격 사유는 구식호구의 사용이 아니라 주최 측에서 공인하지 않은 센서 패치를 규정상 금지시켜 놓은 발 뒤꿈치에 붙인 것이다. 양쉬진 선수를 제외한 대만의 모든 선수들은 정상적인 센서 장비를 사용한 반면 오직 양쉬진 선수만이 발 뒤꿈치에 비허가 센서 패치를 붙였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장비 검사를 진행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센서가 시합 도중에 발견된 것은 변명할 여지도 없는 부정행위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더 높은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 장비 검사 후 몰래 센서 패치를 붙였다는 판단인 것인데요. 허탈한 대만 국민들의 분노에 서린 화살은 곧장 1차 장비 검사를 맡았던 한국인을 향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고 대만의 팽창을 막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며칠 지난 11월 20일 타이베이에 있는 한 한국인 초등학교에서 대만인들이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타이중에 있는 한인 상점들 역시 대만인들로부터 습격을 당해 물건을 탈취당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 후인 2010년 12월 23일 전 세계를 발칵 뒤집었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대만인들의 반응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이 양쉬진 선수의 복수를 대신해 주었다. 속이 시원하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해당 기사의 평가 역시 좋아요로 가득 찼습니다. 물론 부당한 일을 당한 입장에서는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을 향한 테러 행위까지 자행하고 북한의 국제적 범죄 행위를 옹호하는 모습은 해도 너무하다, 도를 지나쳤다는 의견을 낳고 말았습니다. 사태를 관망하던 한국 네티즌들 역시 분노로 대응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사실 이 사건에는 한 가지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 대회는 한국에서 개최된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개최된 대회였습니다. 또한 양쉬진 선수에게 실격 판정을 내린 주심 역시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 대회에는 단 한 명의 한국인 선수도 참가하지 않아 양쉬진 선수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한국이 이득을 보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장비검사 심판의 경우 양쉬진 선수를 아무렇지 않게 통과시켰기에 대만인들이 그를 비난할 이유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한국인 심판이 양쉬진 선수를 통과시킨 후 그녀가 몰래 비허가 장비를 추가적으로 붙였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서야 탄로가 나 그 사달이 벌어졌던 것인데요. 대만에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작정 한국만을 비난하고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대만은 지방선거 기간이었기 때문에 국민당과 민진당 모두 이 사태를 선거에 적극 활용하여 혐한 감정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행보를 보일 뿐이었습니다. 정작 사태의 당사자인 양쉬진 선수는 나의 실격은 한국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대만 국민들의 대표에서 한국에 사과하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면목 없음을 표하였습니다. 대만의 이익 집단이 혐한 감정을 이용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당장 2년 전만 해도 권 타이밍 전 폭스콘 회장은 대만 총통선거에 나서면서 대놓고 한국과의 경쟁의식을 불지피는 광고를 제작하였습니다. 과거 대만은 아시아의 4마리 용 중 머리에 해당했고 한국은 겨우 꼬리에 불과한 국가였지만 현재 한국이 부국 클럽에 들어선 것에 비해 대만은 수십 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라 자주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국을 넘어설 수 있도록 권 타이밍을 믿어주세요. 대만은 반드시 한국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로 끝나는 이 영상은 대만인들로 하여금 눈물을 쏟아내게 만들었으며 권 타이밍의 인기는 수직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아쉽게도 당시 권 타이밍의 경쟁자는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였기에 한국보다 중국을 더 싫어했던 대만의 여론은 권 타이밍에게 선거 참패의 결과를 안겨다 줄 뿐이었죠. 그런데 권 타이밍은 왜 뜬금없이 한국을 제물로 바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일까요?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한국을 증오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배신자 삼성전자를 무너뜨리는 것이 나의 지상 최대 목표이다 라고 외치곤 했는데요. 갤럭시 말고 아이폰을 구입해라. 한국인과 달리 일본인은 뒤통수를 치지 않는다. 일본 기업과 손을 잡고 5년 내내 한국의 삼성전자를 무참히 짓밟아버리겠다는 등 친일 발언까지 쏟아내며 한국의 날선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0년 발생했던 글로벌 디스플레이사들의 가격 담화 문제로 인해 폭스콘이 받은 피해 때문이었습니다. 폭스콘 역시 계열사인 치메이가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등 총 6개의사의 담합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유럽연합에서 가격 담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서 나머지 회사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사실 작정하고 조사를 하게 된다면 가격 담합 사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에 6개사 중 누가 먼저 자수하느냐의 눈치 싸움 중이었는데요. 하필이면 폭스콘이 평소에도 열등감을 느끼고 있던 삼성전자가 자진 신고를 하며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자 이때라 싶었던 권 타이밍은 험한 말을 가리지 않고 삼성전자와 더불어 한국 전체를 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드디어